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차기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당장 바꿔야 하는 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가 박원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자문단 활동을 한 것이 인연이 돼서 2014년 11월에 SH공사 3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관위원을 맡았고 2018년에 세종대 공국정책대학원 원장, 그리고 2019년 4월에 현재 LH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정치인이 아닌 부동산 전문가가 선정됐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답답한 국토부 실무진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자, 이 국토부 실무진이 얼마나 답답한 짓을 많이 했는지 설명을 드렸죠. 부동산 시장 상황 판단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시장에선 과열됐다고 난리인데 여전히 안정됐다, 국토부 통계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고, 시장에 어떤 주택이 부족한지 감을 못 잡으니까 맨날 숫자만 채워서 몇십만 호의 임대주택 공급했는데 시장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잘못된 걸 바꿀 의지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답답한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변창흠 내정자가 과연 이 부분을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혁신안이 있고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창흠 내정자가 박원서울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제 학자의 길에서 공직자의 길로 넘어왔던 시기를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H공사 사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언론에선 뉴타운 출구 전략과 도시재생 산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으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도시재생정책을 수립을 했다. 그래서 언론이 표현한 걸 보면은요,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 이거 보면 지금 마음이 찹찹한 게, 자,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변창흠 내정자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전에도 주택 공급 관련된 직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공급 확대 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확대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쓸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주거 복지에도 신경을 쓰는 게 현 정권의 직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를 뽑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변창흠 내정자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체크를 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가 도시재생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주거복지 부분이에요.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 게 맞냐? 그리고 그동안에 이 주거복지 부분에서 변창흠 내정자가 과연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나?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왜 수도권에서 이것 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이 있거든요.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자, 한 주거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살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노후 지역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거주민이 이탈하겠죠. 그러면서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을 좀 뭔가 바꿔야 될 행정적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슬럼화 될 가능성이 있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재개발이 있습니다. 노후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주거 상품을 대규모로 공급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게 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의 다른 뜻은 다 없고 새로 만들자, 이런 뜻도 되고요, 주택 공급을 늘려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과 다르게 어느 정도 노후 주거 지역을 보관한다는 공공의 임무도 같이 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는 재건축, 민간 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재건축은 강하게 규제를 하지만 이 재개발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부양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부동산 규제도 훨씬 적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재개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해당 지역에 공공과 민간이 들어가서 경제와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전시켜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없고 새로 뚝딱뚝딱 만들자는 개념인 거 반해 이 도시 재생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수리해서 잘 쓰자. 그래서 보수 이런 거 잘하고 뭐 건축물도 노후화된 거 좀 다시 수리해 가지고 사람들이 유입될 만큼 이제 좀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주거 지역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보자. 인구 유출도 막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 도시 재생이거든요. 자, 이 도시 재생을 많이 도입하는 국가가 있는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 도시 재생이 활성화된 나라 중 하나죠. 자, 한국의 도시 재생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연구원에서 보면은 일본의 도시 재생 전략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그것이 정책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서울시에서 참고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도시 재생 관련된 부분을 왜 수도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일본은 왜 이 도시 재생이 발달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본은요,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본에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기존 고령자 인구와 젊은 층 인구의 거주 선호 지역이 다릅니다. 고령층의 거주 장소는요, 지방이나 중소도시 그리고 도심 지역에 과거에 지정한 뉴타운에 거주를 많이 해요. 근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대도심이나 신도시, 새로 지정한 신주택지에 새로 지어진 주택에 들어가는 걸 선호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 거주 장소에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를 통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본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유입 프로젝트, 한마디로 지자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서울 지역, 뭐 수도권 지역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얘네들이 인구가 감소하냐? 물론 서울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이게 선호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서울의 주택 가격 너무 비싸고 기존에 주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계속 거주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 이 도시 재생,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유입 프로젝트가 과연 필요할까요? 자, 그럼 서울에서 이 도시재생 이야기가 왜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고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지역의 해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 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완전히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면은 분양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럼 일반 분양가 책정도 낮게 될 것이고, 거기에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가 추가가 되니까 당연히 사업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뉴타운 지정되고 나서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안 돼 버리면은 그 지역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제한이 걸려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암흑 시기에는 항상 안 좋은 것만 계속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 해지해 버리고 우리 기존 주택에서 그냥 월세 주면서 월세 받고 살겠다, 이런 소유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뉴타운을 해지하면 좋은데 이 해지할 때 정비사업체가 들어가서 사업 추진했던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것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또한 이 해지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 재생을 유입을 시켜서 정비구역에 해지된 지역을 도시 재생으로 다시 살리려고 하면서 이 도시 재생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주택 정책 중 하나가 돼버렸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해놓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창업외장, 뭐 문화예술 등의 재공간으로 탄생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이 도시재생할 상황이냐,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해당 지역에서 고령 인구 사망 증가로 인한 멸실 주택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데려오기 위한 이제 꾸미기 작업이 들어가는 게 이 도시 재생인데, 자, 서울의 지금 인구 구조 볼까요? 자, 80대 이상 인구는 극히 적어요. 1%대예요. 공급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멸실주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수요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기존 주택 꾸미기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 이런 지금 이제 재생을 하는 지역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층이 원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 부족 시기에 도시 재생을 선택한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 재생의 전문가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황당한 게 있어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를요,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이제 언론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분이 2014년 11월부터 2017년까지 SH공사 사장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대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 재건축 임대주택의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시프트를 공급하면서, 자, 이들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여기에 들어갈 자금적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자,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받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적당한 크기의 면적을 공급했는데요. 자, 이 SH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임대주택 정책이 대전환이 있었냐? 바로 시프트를요,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의 장기전세 주택 공급에서요, 전용 39제곱미터 미만의 초소형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택지 지정에서 대규모 임대 아파트 단지를 통한 뭐 10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실상 기존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정비 사업에 의존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 임대주택 정책을요, 굉장히 소형 평수에 숫자를 많이 공급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아예 그 부분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난 최악의 탁상 행정이 가락 헬리오시티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전용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초속 면적에 신혼부부한테 500세대, 246세대를 공급하는 최악의 탁상 행정이 펼쳐진 거예요. 이 금싸르기 땅에 신혼부부한테 분양평수 18평하고 21평 초소형 주택을 공급한 겁니다. 자, 신혼부부가 처음에 신혼집 구할 때 18평에서 21평에 사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자녀 출산하고 바로 전세계약 만기되면 이사를 가거든요. 왜냐면 자녀 키우고 살 수 없는 면적의 크기를 신혼부부 살라고 공급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가락시형 헬리오시티 사업 시행 변경이요, 2013년 12월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이렇게 형편없는 크기로 작아지게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이 전부 다 이런 소형 면적만 공급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장이 2구역에서 공급되는 거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고요. 성동구 하왕 심리동에 공급되는 하왕 심리 1-5구역 보면 38제곱미터입니다. 이 편안세상 송파 센트럴 보면은 전용 34제곱미터가 공급이 돼요. 자, 맨날 신혼부부 위한다면서 최저 주거 면적도 밑도는 행복주택만 공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임대주택 수요가 분양시장에 쏠리게 하는 원인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대주택 정책을 후퇴시킨 당사자가 주거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저는 이해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먼저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변창흠 SH 사장 그리고 LH 사장한테 모든 책임을 떼어넘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그 당시에 SH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한 축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못한 과거의 과오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의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동안의 이 변창흠 내정자가 과거의 정책을 수행했던 부분, 특히 시장 흐름과 어긋나는 정책들은 본인이 생각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